70세 윤정이가 손주 하온이를 돌보며 느낀 첫 번째 위기감은 미묘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아파트 거실에서 7살 하온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어요. 정희는 30년간 은행 리스크 관리팀장으로 일하며 키운 직감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하온아, 아빠 어디 아프다고 했니? 정희의 시선이 아들 도윤에게 머물렀어요. 44살 도윤은 평소보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뺨 아래쪽에 검붉은 멍이 번져 있었어요. 정희는 은행 시절 고객들의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던 습관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도윤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의 눈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아들의 손목에서 작은 떨림이 보였습니다. 혈색도 좋지 않았어요. 이때 며느리 송나리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42살 나리는 봉사단체를 운영한다며 항상 바쁘게 지냈어요. 오늘도 깔끔한 블라우스에 단정한 치마 차림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제가 건강즙을 만들어서 계속 먹이고 있거든요. 나리가 손에 든 유리병을 보여줬어요. 갈색 유리병에 하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라벨에는 손글씨로 건강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그 라벨을 유심히 봤습니다. 뭔가 어색했어요. 시중에서 파는 제품 같으면 인쇄된 라벨을 쓸 텐데 굳이 손글씨로 쓴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나리야, 이 건강즙은 어디서 만든 거니? 아,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인터넷에서 레시피 찾아서요. 도윤이한테 좋다고 해서 매일 챙겨드리고 있어요. 나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희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거짓말하는 고객들을 많이 봤거든요. 나리의 눈빛에서 비슷한 느낌이 났습니다. 하온이가 그림을 다 그리고 정희에게 보여줬어요. 할머니 봐요. 하온이의 그림 속에는 집 모양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집안에 마이크 같은 것과 헤드셋, 그리고 토끼 인형 옆에 검은 상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하온아, 이건 뭐니? 엄마가 일하는 방에 있는 거예요. 피아노 방에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피아노 방에 마이크와 헤드셋이 있다고요? 나리가 봉사단체 일을 한다고는 하지만 집에서 그런 장비가 필요한 일을 할까요? 어머니, 하온이 그림 실력이 늘었죠? 요즘 상상력이 풍부해졌어요. 나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정희는 그 웃음이 어색하다고 느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기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도윤이 갑자기 어지럽다며 벽에 기댔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도윤을 부축했어요. 도윤아, 병원에 가봐야겠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도윤이 고집을 부렸지만 정희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들의 얼굴색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나리가 다시 건강즙을 가져왔습니다. 자기야, 이거 먹어. 기운이 날 거야. 정희는 나리가 건강즙을 주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유리병의 라벨이 작고 신경 쓰였습니다. 왜 굳이 손으로 쓴 라벨을 고집할까요? 밤이 되어 정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사기 거래를 적발하며 기른 직감이 자꾸 경고를 보냈습니다. 도윤의 이상한 증상, 나리의 어색한 태도, 하온이의 그림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다고요. 혹시 모르니까요. 은행에서 일할 때 늘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의심은 해도 되지만 증거 없이는 단정하지 말자.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틀렸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아들과 손주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정희의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출근하고 나리가 봉사단체 일로 나간 사이 하온이와 둘만 남았을 때였어요. 정희는 은행에서 기른 습관대로 차근차근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온아, 할머니랑 같이 아빠 책상 정리해 볼까? 정희는 하온이와 함께 도윤의 서재로 갔어요. 책상 위에는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현금 인출한 영수증이 눈에 띄었습니다. 10만 원, 5만 원, 3만 원. 모두 작은 단위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인출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왜 도윤이 새벽에 현금을 뽑았을까요? 정희는 은행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돈 세탁이나 사기 거래를 할 때 자주 쓰는 패턴이었습니다. 작은 단위로 여러 번 나누어 인출하는 거죠.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하온이가 책상 서랍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냈어요. 정희는 받아서 자세히 봤습니다. 해외 결제 내역이 있었는데 이상했어요. 결제가 되었다가 취소되고 다시 승인되고 또 취소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렸어요. 이건 분명히 일반적인 소비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환불 루프를 이용한 자금 세탁 방식과 비슷했어요. 핸드폰에서 도윤의 계좌 이체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도윤이 정희에게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거든요. 혹시 모를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요. 화면을 보는 순간 정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 한 달간 도윤의 계좌에서 수상한 거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모르는 계좌로 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또 다른 계좌로 나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메모장에 거래 내역을 적어가며 패턴을 분석했어요. 은행에서 30년간 일하며 기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심각한 얼굴을 하세요? 하온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희는 손주가 걱정할까봐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하온아. 할머니가 아빠 일 좀 도와주려고 보는 거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어요. 도윤이 이런 거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들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도윤을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문득 나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봉사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제 보여준 건강집의 그 어색한 라벨도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정희는 서랍을 더 뒤져봤어요. 그러다가 나리가 쓴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는데 모두 모르는 번호들이었어요. 그리고 옆에 작은 글씨로 적힌 단어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TTS, 보이스 클로닝, VPN. 정희는 이런 용어들을 처음 봤어요. 하지만 뭔가 기술적인 용어인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리가 돌아왔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지만 정희는 예민하게 관찰했습니다. 나리의 가방에서 휴대폰이 2개나 보였어요. 왜 휴대폰을 2개나 가지고 다닐까요? 어머니, 점심 드세요. 도윤이는 어때요? 아침에 또 어지럽다고 하더라.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듣지 않아. 정희가 대답하자 나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걱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건강즙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나리가 다시 그 유리병을 꺼냈어요. 정희는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병 바닥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조업체 이름인 것 같았는데 읽기 어려웠습니다. 오후에 혼자 있을 때 정희는 인터넷을 검색해 봤어요. TTS와 보이스 클로닝이 뭔지 알아보려고요. 검색 결과를 보고 정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TTS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기술이었어요. 보이스 클로닝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는 기사들을 발견했어요. 정희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리의 이상한 행동, 도윤의 수상한 계좌 거래, 그리고 TTS와 보이스 클로닝이라는 기술 용어들. 설마, 정말 설마. 정희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은행에서 기른 직감은 그 가능성이 현실일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도윤아, 요즘 일이 많이 힘드니? 네, 좀 그래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돼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도윤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정희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아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돈의 냄새를 맡은 이상 끝까지 추적해야 했어요. 새벽 3시 정희는 하온이의 잠꼬대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손주와 함께 자고 있던 정희는 처음에는 아이가 꿈을 꾸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온이의 말이 점점 또렷해지면서 정희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음성 연습 더 해야 해. 병원비. 정희는 깜짝 놀라 하온이를 살펴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계속 이어졌어요. 엄마가 목소리 맞춘다고. 헤드셋 써야 해. 정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온이의 잠꼬대가 단순한 꿈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음성 연습, 헤드셋. 어제 봤던 TTS와 보이스 클로닝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빠가 아프니까 엄마가 돈 벌어야 해. 이 말을 들은 순간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이가 무의식 중에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을요. 정희는 조용히 일어나 하온이의 그림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제 본 그림 외에도 다른 그림들이 있었어요. 아이방 책상 위에 놓인 스케치북을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는 집안에 마이크와 헤드셋이 그려져 있었어요. 두 번째 그림에는 토끼 인형 옆에 검은 상자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림에는 엄마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희는 그림을 자세히 봤습니다. 나리가 앉아 있는 컴퓨터 화면에
뭔가 파형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어요. 마치 음성 파형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그림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나리가 전화를 하고 있는데 말풍선에 할머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정희가 아니라 다른 할머니 같았어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설마 나리가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전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 하온이가 잠에서 깨어 정희를 불렀어요. 괜찮아, 하온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할머니, 무서운 꿈 꿨어요. 어떤 꿈? 정희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하온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 목소리로 전화해요. 할머니들한테 무서운 말해요. 정희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아이의 꿈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온아, 엄마가 어떤 무서운 말을 했니? 돈 달라고 해요. 안 주면 나쁜 일 생긴다고 해요. 하온이의 말에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리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새벽 5시 정희는 조용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나리가 주로 사용한다는 피아노방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미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컴퓨터 키보드 소리와 마우스 클릭 소리였습니다. 새벽 5시에 누가 피아노방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정희는 문고리를 살짝 돌려봤어요. 하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피아노 연습실이라면서 왜 문을 잠그는 걸까요? 발소리가 들려서 정희는 재빨리 자리를 피했어요. 나리가 피아노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부엌 쪽으로 가서 물을 마시는 척했어요. 나리가 거실로 나왔을 때 정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나리야, 너도 왜 이렇게 일찍? 아, 봉사단체 일로 해외 화상회의가 있어서요. 시차 때문에 새벽에 해야 해요. 나리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정희는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봉사단체 일 때문일까요? 그런 일이 자주 있니? 네, 요즘 국제 프로젝트를 많이 하고 있어서요. 나리가 대답하고는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정희는 나리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식사 시간에 정희는 하온이와 도윤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도윤은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나빠진 것 같았어요. 아빠, 많이 아파요? 하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하온아. 아빠는 튼튼해. 도윤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정희는 아들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어요. 혈색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나리가 또 건강즙을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이번에는 그 유리병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병 안의 액체 색깔이 어제와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는 연한 갈색이었는데 오늘은 좀 더 진한 색이었어요. 나리야, 이 건강즙은 매번 같은 재료로 만드니? 네, 기본 재료는 같은데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 양을 조절해요. 나리의 대답을 들으며 정희는 끔찍한 가능성을 떠올렸어요. 혹시 이 건강즙에 뭔가 다른 게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도윤의 이상한 증상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온이가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침대에 누워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빠 옆에 갈색 병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온이의 잠꼬대, 그림들, 도윤의 증상, 나리의 수상한 행동들, 모든 게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손주가 무의식 중에 알려준 단서들을 놓칠 수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나리가 외출한 사이 정희는 본격적으로 탐정이 되었습니다. 하온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정희는 피아노방 앞에 다시 섰어요. 나리가 항상 정리 중이라며 출입을 금지했던 그 방이었습니다. 문에 귀를 기대고 안쪽 소리를 들어봤어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미세한 공기 흐름이 느껴졌어요. 뭔가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문고리를 천천히 돌려봤어요. 역시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은행에서 일할 때 금고실 키를 관리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열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희는 나리의 평소 행동을 떠올려 봤어요. 가방에 열쇠를 넣고 다니는 것 같았는데 혹시 여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부엌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세 번째 서랍에서 여러 개의 열쇠를 발견했어요. 그 중 하나가 피아노방 열쇠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세 개의 열쇠를 들고 피아노방으로 갔어요. 첫 번째 열쇠는 맞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세 번째 열쇠를 넣는 순간 찰칵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본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피아노는 한쪽 구석에 밀려나 있었고 방 전체가 작은 스튜디오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검은색 폭신한 패널들이 붙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난방 패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소음 흡음재였습니다. 음향 스튜디오에서 쓰는 것과 똑같았어요. 책상 위에는 고급 마이크와 헤드셋이 놓여 있었어요. 하온이의 그림에서 봤던 바로 그 장비들이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음성 편집 프로그램이 켜져 있었어요. 정희는 컴퓨터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여러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파일 이름들이 이상했습니다. 할머니, 엄마 목소리, 아들 목소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의 파일을 클릭해 봤습니다.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할머니세요? 저는 병원 직원인데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가 나리의 목소리였는데 평소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젊은 간호사가 할머니에게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다른 파일도 들어봤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손자가 사고 났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울음을 섞은 목소리였어요. 정말 급박한 상황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나리의 목소리를 변조한 거였어요. 정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명백한 보이스피싱 준비 작업이었습니다. 나리가 다양한 역할의 목소리를 미리 녹음해 둔 거였어요. 책상 서랍을 열어봤어요. 수많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으로 보이는 이름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이름 옆에는 가족 구성원과 재산 상황이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타겟 리스트였습니다. 나리가 사기를 칠 대상들을 미리 조사해 둔 거였어요. 구석에 있는 검은 상자를 봤어요. 하온이의 그림에 나왔던 바로
그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고급 음향 장비들이 들어 있었어요. 음성 변조기, USB 오디오 인터페이스, 작은 서버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고 방을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나리가 현관에서 들어오며 물었어요. 정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온이 재우고 있었어.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며느리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도윤이었습니다. 아들이 이 일에 연루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어제 봤던 도윤의 수상한 계좌 거래가 떠올랐어요. 혹시 나리가 도윤의 계좌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그 건강즙으로 도윤을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희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피아노방에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녹음이나 사진 같은 물증이 있어야 했어요. 저녁에 도윤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아들을 자세히 관찰했어요. 얼굴색이 더욱 나빠졌고 손떨림도 심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도윤아, 정말 병원에 가봐야겠다. 괜찮아요, 엄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도윤이 고집을 부렸지만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 증상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원인이 있었어요. 나리가 또 건강즙을 가져왔어요. 정희는 이번에는 그 유리병을 가로챘습니다. 내가 줄게. 정희가 유리병을 받아들고 나리를 봤어요. 나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접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아.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시어머니가 줘도 되지. 정희는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이 건강즙을 분석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이상한 증상과 관련이 있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범죄자라는 사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현실, 그리고 손주까지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까지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사기범들과 싸워온 경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반드시 증거를 모아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건강즙 한 병을 따로 보관했습니다. 나리가 욕실에 있는 사이 재빨리 작은 용기에 조금씩 덜어둔 거였어요. 이혼 약사 최재만에게 성분 검사를 의뢰하려고요. 최재만은 정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72살 약사였습니다. 은퇴했지만 여전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정희와는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재만 씨, 좀 부탁할 게 있어요. 정희가 약국에 들어서며 말했어요. 재만은 안경을 벗고 정희를 맞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정희 씨? 이 약 성분을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며느리가 만든 건강즙인데 영 이상해서요. 정희가 작은 용기를 내밀었어요. 재만은 용기를 받아들고 액체를 자세히 봤습니다. 색깔이 좀 이상하네요. 일반적인 한방 재료로는 이런 색이 나오기 어려운데요. 재만이 액체를 작은 비커에 떨어뜨려 봤어요. 그리고 간이 시약을 이용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정희 씨, 이거 단순한 건강즙이 아닌 것 같아요. 재만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가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요. 어떤 종류의 화학 성분일까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일단 의심스러운 건 항응고제 계열이에요. 와파린 같은 성분 말이에요. 이런 약물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어지럼증이나 멍, 출혈 등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도윤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창백한 얼굴, 검붉은 멍, 어지럼증까지. 재만 씨, 정식 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병원 검사실에 의뢰하면 돼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주일 정도는 봐야 할 것 같아요. 재만이 설명했어요. 그리고 정희 씨, 만약 정말 항응고제가 들어있다면 이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계속 복용하면 심각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정희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나리가 정말로 도윤을 독살하려는 건 아닐까요? 재만 씨, 이 일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가족 일이라서요. 물론이죠. 하지만 정희 씨,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만의 조언을 들으며 정희는 고민했어요.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이 모두 엉망이 될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에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오후에 나리가 봉사단체 일로 나간 사이 정희는 다시 피아노 방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을 생각이었습니다. 음향 장비들과 컴퓨터 화면을 촬영했어요. 특히 음성 파일들의 목록과 타겟 리스트를 자세히 찍었습니다. 검은 상자 안의 장비들도 모두 촬영했어요. 서랍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어요. 나리가 직접 쓴 것 같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시나리오가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시나리오 1. 병원 직원으로 가장해서 수술비 요구. 시나리오 2. 손자 사고로 가장해서 합의금 요구. 시나리오 3. 보험 환급으로 가장해서 계좌 정보 요구. 각 시나리오마다 사용할 목소리와 말투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정희는 이 메모도 모두 촬영했습니다. 이때 문득 하온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정희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하온이가 피아노방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온아, 여기 왜 왔니? 할머니가 안 보여서 찾았어요. 여기는 엄마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하온이의 말에 정희는 재빨리 방에서 나왔어요. 그래, 할머니가 잘못했네. 우리 거실로 가자. 거실에서 하온이와 이야기를 나누던 정희는 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밤에 이상한 전화 많이 해요. 어떤 전화? 할머니들한테 전화해서 무서운 말해요. 돈 내놓으라고 해요. 하온이의 증언은 정희가 본 증거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온아, 엄마가 그런 전화하는 거 언제부터 봤니? 아빠가 아프기 시작한 다음부터요. 엄마가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정희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맞춘 것 같았어요. 나리가 도윤을 아프게 만들고 그걸 핑계로 보이스피싱을 시작한 거였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아들을 불러서 따로 이야기했어요. 도윤아, 엄마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너 요즘 나리가 주는 건강즙 말고 다른 약은 먹지 않니?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니요. 다른 건 안 먹어요. 왜요? 그냥 혹시 몸에 안 좋은 건 아닌가 싶어서. 정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도윤이 나리의 음모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피아노방의 사진들, 건강즙 샘플, 하온이의 증언까지. 이제 제만의 검사 결과만 나오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희는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30년간 은행에서 사기 사건을 다루며 배운 교훈이 있었거든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오히려 증거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을요. 며칠만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도윤이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지켜봐야 했습니다. 정희는 각오를 다졌어요. 반드시 가족을 지켜내겠다고요. 일주일 후 정희는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미사를 드리러 가는 곳이었지만 오늘은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성당 어르신 회장인 김미화를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김미화는 68살로 성당 내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었어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정보 허브 역할을 했습니다. 정희는 미화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미화 언니,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상의 드리려고 해요. 정희가 미화를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정희야? 미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희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며느리 이야기는 빼고 일반적인 AI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해서만 말했어요. 요즘 AI 기술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사기치는 일이 많다고 해요. 우리 동네 어르신들도 조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 그런 일이 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미화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혹시 성당 어르신들한테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녹음해 달라고도 부탁드려요. 정희의 제안에 미화는 즉시 동의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끼리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음 날부터 미화는 성당 어르신들에게 AI 보이스피싱 주의보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정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법들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전화 사기가 정말 교묘해졌어요. 손자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서 속인대요. 미화의 설명을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어머, 그럼 진짜 손자 목소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70살 박할머니가 물었어요. 간단해요. 가족만 아는 비밀 질문을 해보세요. 어릴 때 별명이나 좋아하는 음식 같은 거요. 정희가 준비한 대응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혹시 의심스러운 전화가 오면 일단 끊고 직접 가족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그 전화를 녹음해 주세요. 미화는 어르신들에게 핸드폰 녹음 방법까지 알려줬어요. 정희가 미리 준비한 자료 덕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첫 번째 제보가 들어왔어요. 75살 이할아버지한테 손자 사고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정희야, 어제 정말 무서운 전화가 왔어. 이할아버지가 성당에서 정희를 찾아와서 말했어요. 손자가 사고 났다고 하면서 합의금 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정말 손자 목소리 똑같았어. 할아버지, 녹음하셨어요? 응, 미화가 알려준 대로 녹음했어.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 이 할아버지가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있는데 합의금이 필요해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분명히 가공된 목소리였지만 나리의 말투와 톤이 느껴졌거든요. 할아버지, 그 전화 몇 시에 왔어요? 저녁 8시쯤. 그런데 이상한 게 우리 손자는 그때 옆에서 숙제하고 있었다고. 이 할아버지의 말에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건 분명히 나리의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그 전화 발신 번호 확인하셨어요? 아, 미화가 그것도 확인하라고 했지. 잠깐만. 이 할아버지가 통화 기록을 확인해서 보여줬어요. 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 전화번호였습니다. 정희는 그 번호를 메모했어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제보가 들어왔어요. 성당 어르신 5명이 비슷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두 녹음까지 해놨어요. 정희는 모든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목소리는 조금씩 다르지만 말투와 시나리오는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나리가 피아노방에서 연습했던 시나리오와 일치했어요. 미화 언니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좋은 정보를 많이 모았어요. 정희가 미화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정희야, 이 사기꾼들 꼭 잡혔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몰라. 미화의 말에 정희는 다짐했어요. 반드시 나리를 잡아야겠다고요. 집으로 돌아가서 정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성당 어르신들의 녹음 파일, 발신 번호 목록, 그리고 피아노방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이때 제만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정희 씨,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네요. 정희는 재빨리 제만의 약국으로 갔어요. 정말 와파린 성분이 검출됐어요. 그것도 상당한 농도로요. 제만의 말에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정도 농도면 계속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뇌출혈이나 뇌출혈까지도 위험해요. 정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도윤의 생명이 위험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조카 지우에게 전화했어요. 지우는 29살로 컴퓨터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화이트 해커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부탁할 게 있어. 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정희는 지우에게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물론 세부 사항은 빼고요. 디지털 증거 분석을 좀 도와줄 수 있니? 물론이죠, 할머니. 제가 전문이잖아요. 지우의 대답에 정희는 안심했어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성당 네트워크, 약물 검사 결과, 그리고 디지털 전문가까지. 정희는 이제 본격적인 역공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조카 지우가 정희네 집에 왔습니다. 29살 지우는 마른 체격에 안경을 낀 전형적인 개발자 스타일이었어요. 손에는 노트북과 각종 장비가 든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떤 증거를 찾으시는 거예요? 지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리와 도윤이 모두 외출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하온이 태블릿부터 봐줄래? 뭔가 이상한 앱이 깔려 있을 것 같아. 정희가 하온이의 태블릿을 가져왔어요. 지우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연결해서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이상한 앱들이 많이 깔려 있네요.
지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TTS 프로그램, 보이스 클로닝, 앱, 음성 편집 소프트웨어까지. 아이가 쓸 앱들이 아니에요. 정희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이 앱들 언제 설치됐는지 확인할 수 있니? 네, 설치 로그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지우가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화면에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지난달에 설치됐네요. 그리고 사용 기록도 많아요. 거의 매일 실행됐어요. 사용 기록까지 볼 수 있어? 정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어떤 파일들이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우가 더 깊이 분석했어요. 태블릿 안에는 수십 개의 음성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파일들 좀 이상해요. 같은 사람이 다양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 같아요. 지우가 음성 파일 하나를 재생했어요. 나리의 목소리가 늙은 할머니처럼 변조되어 나왔습니다. 이건 음성 변조 파일이에요. 원본 목소리를 인위적으로 바꾼 거죠. 정희는 모든 파일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지후야, 혹시 피아노방 와이파이도 확인할 수 있니? 네, 네트워크 분석도 제 전문이에요. 지우가 노트북으로 집안의 와이파이 신호를 스캔하기 시작했어요. 여기 두 개의 와이파이가 있네요. 하나는 일반 가정용이고 하나는 암호화된 별도 네트워크예요. 별도 네트워크? 네, 피아노방에서 나오는 신호예요. 매우 강력한 암호화가 되어 있어요. 지우가 더 자세히 분석했어요. 이 네트워크로 외부와 통신한 기록이 많아요. 그것도 VPN을 통해서요. VPN이 뭐니? 정희가 모르는 용어라 물었어요. 가상사설망이에요. 자신의 위치를 숨기고 싶을 때 쓰는 기술이죠. 불법적인 일을 할 때 자주 사용해요. 지후의 설명을 들으며 정희는 나리의 범죄가 얼마나 체계적인지 깨달았어요. 이 VPN 서버 위치도 추적할 수 있니? 시간이 좀 걸리지만 가능해요. 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일단 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해줘. 나중에 경찰이 정식으로 수사하면 되니까. 정희가 말하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정도 분석한 결과 지우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어요. 할머니, 이 집에서 외부로 나간 통화 기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루에 수십 통씩 전화를 걸었어요. 모두 보이스피싱 전화겠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통화 시간도 대부분 3-5분 정도로 짧아요. 일반적인 사기 전화 패턴이에요. 지우가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지우가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음성 합성에 사용된 원본 샘플들이에요. 실제 가족들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학습시킨 거예요. 정희는 끔찍했어요. 가족들의 목소리가 범죄에 이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지우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도윤 삼촌 컴퓨터에도 수상한 흔적이 있어요. 원격 접속 로그가 많이 남아 있어요. 원격 접속? 다른 사람이 삼촌 컴퓨터를 조종했다는 뜻이에요. 아마 삼촌 모르게 계좌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희는 화가 났어요. 나리가 도윤을 약물로 조종하면서 계좌까지 해킹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후야, 이 모든 증거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니? 네, 암호화해서 여러 곳에 백업해 놓을게요.
나중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요. 지우의 말에 정희는 안심했어요. 이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빨리 정리해. 정희가 재촉했어요. 지우는 신속하게 장비를 정리하고 노트북을 끝냈습니다. 나리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난 상태였어요. 어머니, 누가 왔다 갔어요? 나리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조카가 잠깐 왔다 갔어. 하온이 태블릿 고장났다고 해서 봐달라고 했거든. 정희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뭐가 고장났대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더라. 지우가 고쳐줬어. 나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지우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추가 분석 결과 보내드려요.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아요. 첨부된 파일을 보니 나리의 범죄 규모가 상상보다 컸어요. 수백 명의 피해자 리스트와 수억 원의 사기 금액이 확인되었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혼자서 처리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나리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는 현장을 포착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야 완벽한 증거가 될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김미화에게 특별한 부탁을 했습니다. 성당에서 만난 자리였어요. 미화 언니,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탁이 있어요. 정희의 진지한 표정에 미화도 긴장했어요. 무슨 부탁인데요? 언니가 일부러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주실 수 있어요? 물론 속는 척만 하면서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화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아, 사기꾼들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네요? 네, 맞아요.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서 언니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정희의 말에 미화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이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미화의 적극적인 반응에 정희는 감사했어요. 그럼 언니, 제가 준비한 대본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통화는 꼭 녹음해 주시고요. 정희가 미리 적어온 메모지를 미화에게 건네줬어요. 보이스피싱범들을 속이기 위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경 미화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할머니세요? 저는 서울대병원 직원인데요. 할머니 손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미화는 정희가 준비해준 대본을 보며 대답했어요. 어머, 큰일 났네요. 우리 손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중환자실에 있는데 수술비 800만 원이 급히 필요해요. 가족들 연락이 안 돼서 할머니께 전화드린 거예요. 미화는 침착하게 시간을 끌었어요. 800만 원이요? 그런데 우리 손자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김민수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사기꾼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화의 손자 이름은 김민수가 아니었거든요. 아, 맞아요. 민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수술비를 보내야 해요? 미화가 계속 연기를 했어요. 계좌로 송금해 주시면 돼요.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계좌번호를 불러줬어요. 미화는 모두 메모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은행 가는 게 좀 어려운데요. 내일 가면 안 될까요? 안 돼요, 할머니. 지금 당장 수술해야 해요. 늦으면 큰일 나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미화는 정희가 가르쳐 준 대로 더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한테 먼저 연락해 볼게요. 아들 전화번호 알아요? 아니요. 아들분 전화가 안 돼서 할머니께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요? 그럼 우리 며느리한테라도 연락해 봐야겠어요. 미화가 이렇게 말하자 상대방이 더욱 조급해 했어요. 할머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결정하셔야 해요. 이때 미화는 정희가 준비해준 핵심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민수가 어릴 때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별명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상대방이 완전히 당황했어요. 진짜 가족이라면 당연히 알만한 정보였거든요. 그리고 민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도 아세요? 그런 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 빨리 수술비만. 미화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통화를 끝냈어요. 알겠어요. 내일 오전에 은행 가서 보낼게요. 내일 오전이요? 그럼 너무 늦어요. 미안해요. 오늘은 정말 어려워요. 미화가 전화를 끊었어요. 20분간의 통화였습니다. 즉시 정희에게 연락했어요. 정희야, 전화 왔어. 녹음도 다 했고. 고생하셨어요, 언니. 어떤 내용이었어요? 정희가 성당으로 달려가서 미화를 만났어요. 손자 사고 났다고 하면서 수술비 800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 손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면서 미화가 녹음 파일을 들려줬어요. 정희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나리의 변조된 목소리였어요. 언니, 계좌번호도 알려줬어요? 네, 여기 메모해 놨어요. 미화가 적어 놓은 계좌번호를 보니 정희가 도윤의 거래 내역에서 봤던 수상한 계좌 중 하나였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이 증거로 사기꾼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미화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정희야, 이런 나쁜 놈들 혼내줘야 해. 우리가 더 도울 일 없어? 언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뭐가 위험해? 우리가 힘을 합치면 못 잡을 사기꾼이 어디 있어. 미화의 의지에 감동한 정희는 더 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조카 지우에게 전화했어요. 지우야, 녹음 파일 하나 더 생겼어. 음성 분석 부탁할게. 네, 할머니. 원본 목소리랑 비교 분석도 해드릴게요. 그날 밤 지우의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할머니, 99% 확률로 같은 사람 목소리예요. 다만 음성 변조 소프트웨어로 가공한 거라서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 거죠. 정희는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현장을 포착하고 싶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나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더 자세히 관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당 어르신들의 도움으로 더 큰 함정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정희의 할머니 부대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 후 아침, 도윤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가 현관에서 그대로 넘어진 거였어요. 정희가 재빨리 119에 신고했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정희가 아들을 흔들었지만 도윤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나리도 급히 현관으로 나왔어요. 어머, 도윤이가 왜 이래요? 나리가 놀란 척했지만
정희는 그 표정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었어요. 놀람보다는 당황에 가까웠습니다. 병원으로 함께 가야겠어요. 나리가 말했어요. 나리야, 너는 하온이 봐야 하니까 집에 있어. 내가 따라갈게.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리가 없는 사이 피아노 방을 조사할 기회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병원에서 연락드릴게. 결국 정희만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환자분이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가요? 특별한 약은 안 먹는데요. 그냥 건강식품 정도만. 정희가 대답했어요.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항응고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농도로요. 의사의 말에 정희는 예상했던 대로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금 상태로는 뇌출혈 위험이 높습니다. 즉시 해독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의사가 설명하며 도윤을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정희는 나리에게 전화했어요. 나리야, 도윤이가 심하게 아파서 수술 받을 수도 있어. 너는 집에서 하온이 잘 돌봐줘. 어머니, 제가 병원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니야, 하온이가 무서워할까봐. 너는 집에 있어. 정희가 강하게 말하자 나리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나리가 하온이와 함께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빠는 어때요? 하온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을 거야, 하온아. 의사 선생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야. 정희가 손주를 달래며 나리를 봤어요. 나리야, 너도 병원 가서 도윤이 봐줘야겠다. 하온이는 내가 돌볼게. 하지만 어머니 혼자서 괜찮아. 하온이랑 할머니랑 잘 지낼 수 있어. 자, 빨리 가봐. 정희가 재촉하자 나리는 어쩔 수 없이 병원으로 떠났어요. 나리가 나간 지 30분 후 정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어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저는 1502호 윤정희인데요.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점검 좀 부탁드려요. 가스 점검은 관리소 직원과 함께 해야 하는 법정 의무였어요. 정희는 이 규정을 이용한 거였습니다. 20분 후 관리소 직원이 왔어요. 어디서 가스 냄새가 나셨다고 하셨나요? 피아노방 쪽에서 나는 것 같아요. 혹시 배관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요. 정희가 피아노방으로 안내했어요. 문이 잠겨 있네요. 네, 며느리가 잠가 놓았는데 열쇠는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정희가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관리소 직원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어머, 여기 이상한 장비들이 많네요. 관리소 직원이 의아해했어요. 며느리가 봉사단체 일로 쓰는 거라고 해요. 가스 냄새는 어때요? 정희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핸드폰으로는 몰래 방안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스 냄새는 특별히 안 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착각하신 건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행이에요. 정희는 충분히 촬영을 마쳤어요. 음향 장비들, 컴퓨터, 그리고 벽에 붙은 흡음재까지 모든 걸 찍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나간 후 정희는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서랍에서 새로운 메모들을 발견했습니다. 최근 타겟 리스트가 업데이트되어 있었어요. 성당 어르신들의 이름도 몇 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미화의 이름도 있었어요. 정희는 끔찍했어요. 나리가 성당 어르신들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컴퓨터를 켜봤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지만 정희는 하온이가 무의식 중에 본 화면들을 떠올려서 여러 번 시도해 봤어요. 하온이가 그림에 그렸던 숫자들을 조합해서 입력해 보니 컴퓨터가 켜졌어요. 화면에는 보이스피싱 관리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어요. 실시간으로 여러 통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날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사기를 치고 있었던 거예요. 통화 내역을 보니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가 나가고 있었어요. 성공률은 10% 정도였지만 피해 금액은 하루에 수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희는 모든 화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USB에 중요한 파일들을 복사했습니다. 이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나리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컴퓨터를 끄고 피아노 방에서 나왔어요. 문을 잠그고 열쇠를 원래 자리에 놨습니다.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나리가 들어오며 물었어요. 응, 도윤이는 좀 어때? 수술은 잘 됐는데 하루 이틀 더 입원해야 한대요. 나리의 대답을 들으며 정희는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조카 지후와 이웃 약사제만 그리고 성당의 미화에게 모두 연락했어요. 내일 아침에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려고 해요. 모든 증거가 준비됐어요. 하지만 정희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나리가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어요. 그리고 하온이의 안전도 지켜야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정희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는 날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검증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조카 지우에게 전화했어요. 지우야, 어제 전달한 USB 파일들 분석 끝났니? 네, 할머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에요. 지우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가 드러났어요. 나리 이모는 단순한 실행범이 아니라 콜센터 리더였어요. 정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전국에 분산된 5개 거점과 연결되어 있고 피해자만 1,000명이 넘어요. 피해 금액은 수십억 원 규모예요. 지후가 분석 결과를 상세히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음성 합성 원본 샘플이에요. 실제 가족들의 목소리를 불법 녹음해서 AI로 학습시킨 거예요. 그럼 우리 가족 목소리도? 네, 도윤 삼촌과 하온이 목소리까지 모두 복제되어 있어요. 정말 끔찍해요. 정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손주의 순수한 목소리까지 범죄에 이용하다니요. 지후야, 콜라우터 IP 추적은 어떻게 됐니? 성공했어요. 나리 이모가 사용하는 허브폰의 정확한 위치까지 특정했어요. 지후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했어요. 신기한 건 전화가 여러 경로로 우회되는데 최종 발신지는 항상 피아노 방이에요. 이어서 약사 제만에게도 연락했어요. 제만 씨, 의학적 소견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정희 씨, 병원 검사실에서 정식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제만의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와파린 계열 항응고제가 치료 용량의 3배 농도로 검출됐어요. 이 정도면 의도적인 독살 시도로 봐야 해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계속 복용했다면 뇌출혈이나 내장 출혈로 생명이 위험했을 거예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재만이 의학적 소견서를 정희에게 건네줬어요. 이 문서만으로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희는 금융범죄 전담 형사 장기훈에게 연락했어요. 예전에 은행에서 사기 사건을 함께 처리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장 형사님, 중요한 사건을 신고하려고 해요. 정희 씨, 무슨 일이신가요? 오전 10시 정희는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장기훈 형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정희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은행 퇴직하신 후 어떻게 지내셨어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심각한 일로 왔어요. 정희가 준비한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펼쳐놨어요. 피아노방 사진들, 음성 파일들, USB 자료, 의학적 소견서, 그리고 성당 어르신들의 녹음 파일까지. 장기훈 형사는 점점 심각한 표정이 되었어요. 이게 모두 사실이라면 대형 보이스피싱 조직 사건이네요. 네, 그리고 피해자는 저희 가족부터 시작해서 전국에 퍼져 있어요. 정희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며느리의 범죄부터 도윤의 독살 시도까지. 정희 씨, 증거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놀라워요. 정말 전문 수사관 뺨치네요. 장기훈 형사가 감탄했어요. 은행에서 30년간 사기범들과 싸운 경험이 도움이 됐어요. 정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 정도 증거면 즉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기훈 형사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려면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다른 조직원들이 도망갈 수 있거든요. 정희는 형사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주일 정도 더 내사를 진행하면서 조직 전체 구조를 파악해야 해요. 정희 씨께서도 며느리를 계속 감시해 주세요. 장기훈 형사의 제안에 정희는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형사님, 그 사이에 하온이 안전은 보장해 주세요. 아이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보호 조치를 취하겠어요. 그리고 도윤 씨 병원도 경호를 배치할게요. 오후에 정희는 성당에서 미화를 만났어요. 미화 언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제 며칠 더 기다리면 사기꾼들을 모두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정희야, 우리가 더 도울 일은 없어요? 미화의 적극적인 자세에 정희는 감동했어요. 사실 하나 더 부탁할 게 있어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뭐든지 말해봐요. 정희는 미화에게 영미끼 작전을 제안했어요. 보이스피싱범들을 거꾸로 속여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거였습니다. 언니가 보험 환급 전화를 받은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주세요. 그 사이에 경찰이 위치를 추적할 거예요. 미화는 즉시 동의했어요. 당연히 해야죠. 이 나쁜 놈들 혼내줘야 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나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나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뭔가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윤이는 어때요? 많이 좋아졌어. 내일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 정희의 대답에 나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모든 동맹들에게 연락했어요. 지후, 재만, 미화, 그리고 장기훈 형사까지. 이제 완벽한 팀이 구성되었어요.
내일부터 마지막 단계가 시작돼요. 모두 조심하세요. 정의의 메시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준비를 마쳤어요. 드디어 나리와의 최종 대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의는 성당에서 미화와 두 명의 어르신을 더 만났습니다. 75살 박할아버지와 70살 이할머니였어요. 모두 보이스피싱 예방에 적극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전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정말 조심해서 해주세요. 정의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정의야, 걱정 마라. 우리가 이런 사기꾼들 혼내주는 거 오래 기다렸어. 박할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정의는 미리 준비한 시나리오를 나누어 줬어요. 보험 환급 사기에 당한 척하면서 시간을 끄는 대본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통화 시간을 최대한 길게 끄는 거예요. 경찰이 위치를 추적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할머니가 대본을 보며 물었어요. 정희야, 이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떡해? 괜찮아요. 상대방이 욕심을 내도록 만들면 돼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면 자기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올 거예요. 정희가 노하우를 알려줬어요. 첫 번째 전화는 미화가 받기로 했어요. 오후 3시 예상대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보험공단 직원인데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정희는 그 억양에서 나리의 흔적을 느꼈어요. 할머니께서 가입하신 보험에서 환급금이 나왔는데요. 300만 원 정도 되세요. 미화는 대본대로 반응했어요. 어머, 정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걱정 마세요. 자동으로 가입된 국민보험이에요. 모든 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상대방이 설명하는 동안 정희는 조용히 지우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지우는 노트북으로 통화 경로를 실시간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급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화가 관심 있는 척 했어요. 간단해요. 계좌 정보만 확인해 주시면 바로 송금해 드려요. 계좌 정보요? 그런데 저는 은행일 잘 몰라서. 미화가 일부러 어리버리한 척 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상대방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나왔어요. 역시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미화는 정의가 준비한 핵심 전략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300만 원 말고 더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우리 집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요. 상대방이 잠시 당황했어요. 더 많이요? 글쎄요. 이웃 할머니는 1,000만 원도 받았다고 하던데요. 미화가 욕심을 부리는 척 했어요. 아, 그런 특별 혜택도 있긴 해요. 하지만 절차가 좀 복잡해요. 상대방이 완전히 미끼를 물었어요. 복잡해도 괜찮아요. 우손자 학비 때문에 돈이 정말 필요해서요. 미화의 연기에 상대방은 더 큰 사기를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할머니, 먼저 수수료를 입금해 주시면 1,00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가 얼마나 돼요? 100만 원 정도면 돼요. 그럼 10배로 돌려받으시는 거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지우가 정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냈어요. 위치 추적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화는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100만 원이요? 그런데 저는 은행에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어디 사세요?
상대방이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어요. 대치동이에요. 그런데 은행이 너무 멀어서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나리가 직접 만나려고 하다니요. 미화는 당황하지 않고 계속 연기했어요. 정말요? 그럼 언제 와주실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갈게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때 지우가 정희에게 종이를 건네줬어요. 통화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피아노 방에서 나온 게 확실했어요. 주소는 잠깐만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볼게요. 미화가 시간을 더 끌었어요. 할머니, 빨리 정해주세요. 이런 기회는 오늘까지밖에 없어요. 상대방이 조급해하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대치동 음마아파트 203동 1502호예요. 미화가 가짜 주소를 불러줬어요. 정희가 미리 준비한 빈집 주소였습니다. 확인했어요. 저녁 8시에 갈게요. 통화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미화 언니 정말 수고하셨어요. 정희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지우가 분석 결과를 보여줬어요. 할머니, 완벽하게 추적됐어요. 피아노 방에서 나온 게 확실하고 허브폰의 위치도 특정했어요. 박할아버지와 이할머니도 각각 비슷한 영미끼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어요. 모두 같은 피아노 방에서 나온 전화였습니다. 저녁에 정희는 장기훈 형사에게 모든 결과를 보고했어요. 형사님, 확실한 증거를 잡았어요. 이제 체포해도 될 것 같아요. 정희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죠. 장기훈 형사가 감탄했어요. 내일 새벽에 동시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정희 씨는 안전한 곳에 계세요. 하지만 정희는 직접 현장에 있고 싶었어요. 형사님,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제가 가장 상황을 잘 아니까요. 너무 위험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한 곳에. 형사님, 제가 30년간 이런 일을 해온 전문가예요. 도움이 될 거예요. 결국 장기훈 형사는 정의의 참여를 허락했어요. 단 안전거리에서 지켜보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날 밤 정의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며느리와의 마지막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온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나리를 제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희는 각오가 서 있었습니다. 반드시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5시 정희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나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정희는 문틈으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나리는 여행 가방에 노트북과 각종 전자기기들을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온이를 깨웠습니다. 하온아, 할머니 집에 놀러 갈까? 지금요? 아직 아침도 안 됐는데요. 하온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말했어요. 응,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하셨어. 빨리 준비해. 나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정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장기훈 형사에게 급히 전화했어요. 형사님, 나리가 하온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뭐라고요? 지금 몇 시인데요? 새벽 5시예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정희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넘쳤어요. 정희 씨, 절대 막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추적할게요. 하지만 정희는 하온이를 혼자 보낼 수 없었어요. 형사님, 저도 따라가겠어요. 안 돼요. 너무 위험해. 정희는 전화를 끊고 재빨리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나리와 하온이가 나가는 것을 몰래 따라 나섰습니다. 나리는 지하 주차장에서 렌터카를 탔어요. 평소에 타던 차가 아니었습니다. 정희도 자기 차로 뒤를 따랐어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경기도 방향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따라갔습니다. 중간중간 장기훈 형사에게 위치를 알려줬어요. 1시간 정도 달린 후 나리의 차가 교회의 한 건물 앞에 섰어요. 낡은 상가 건물이었는데 외관상으로는 무엇 하는 곳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나리가 하온이의 손을 잡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작은 간판이 있었어요. 음향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곳이 나리의 또 다른 보이스피싱 거점임을 직감했어요. 장기훈 형사에게 위치를 알려주고 정희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니 비상계단이 있었습니다. 2층에서 나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온아, 여기서 조용히 있어. 엄마가 중요한 일 해야 해. 엄마, 언제까지 있어야 해요? 하온이의 불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금방 끝날 거야. 게임기 있으니까 게임하고 있어. 정희는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서 2층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방 안에는 피아노 방보다 훨씬 큰 규모의 장비들이 있었어요. 여러 개의 컴퓨터와 통신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헤드셋을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전화번호가 리스트로 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나리가 마지막 대형 사기를 시도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나리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연락드리는데요. 정희는 나리가 AI 음성 변조를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걸 처음 봤어요. 정말 기술이 발달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이때 장기훈 형사와 경찰들이 건물을 포위했어요. 정희는 형사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장기훈 형사가 확성기로 말했어요. 건물 안에 있는 분들, 이곳은 포위되었습니다. 자진해서 나오세요. 나리가 깜짝 놀라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경찰차들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망했다. 나리가 중얼거리며 급히 컴퓨터를 끄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비상계단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나리와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나리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리야, 이제 그만해. 정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뭘 아신다고. 다 알고 있어. 보이스피싱도, 도윤이 독살 시도도 모든 걸 다 알아. 정희의 말에 나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때 경찰들이 건물에 진입했어요. 장기훈 형사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송나리 씨,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나리는 마지막 발악을 했어요. 하온이가 있는 방으로 뛰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하온이를 인질로 잡겠다는 거야? 정희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발. 저에게도 사정이 있어요. 나리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경찰들이 전력을 차단하고 문을 열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어요.
정희는 나리와 단독으로 대화할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형사님, 제가 며느리와 이야기해 볼게요. 하온이가 다칠까봐 걱정돼요. 장기훈 형사는 잠시 고민하다가 허락했어요. 5분만 드릴게요. 위험하면 즉시 신호 주세요. 정희는 깊은 숨을 쉬고 나리가 있는 방문 앞에 섰어요. 이제 마지막 대화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문 앞에 선 정희는 조용히 나리를 불렀습니다. 나리야, 문 열어.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하자. 안에서 하온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하지만 경찰은 오면 안 돼요. 나리의 목소리에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정희가 문을 열고 들어가니 나리가 하온이를 끌어안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하온이는 무서워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하온아, 할머니 왔어. 괜찮아. 정희가 부드럽게 말하며 하온이에게 다가갔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하온이가 정희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정희는 손주를 품에 안고 나리를 바라봤습니다. 나리야, 이제 모든 걸 그만하자. 어머니, 저는 어쩔 수 없었어요. 나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돈 때문이었니? 정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남편 친구가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단순한 전화 알바인 줄 알았어요.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었어요. 협박을 받았거든요. 정희는 나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동시에 안타까움도 느껴졌습니다. 그럼 도윤이에게 독을 먹인 것도? 도윤 오빠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제 행동을 수상하게 여기고 계좌 거래 내역도 확인하려고 했어요. 나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정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그 약물 농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하루만 더 늦었어도 도윤이는 죽을 뻔했어. 나리가 깜짝 놀라며 정희를 봤어요. 그렇게까지 심각했나요? 뇌출혈 직전이었어. 의사가 기적이라고 했어. 정희의 말에 나리는 절망적인 표정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모르면 다 괜찮은 거야? 내가 속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고?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은 분들 생각해 봤어? 정희가 점점 목소리를 높였어요. 나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손자가 사고 났는데 수술비가 필요해요. 나리의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내 목소리야. AI로 변조했지만 분명히 내 목소리야. 나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정희가 비웃음을 쳤어요. 넌 가해자야, 나리야. 내 아들을 독살하려 했고 무고한 사람들을 속였어. 그리고 지금은 내 손주를 인질로 잡고 있고. 정희가 차근차근 나리의 죄목을 말했어요.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봉사단체 일도 진짜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착한 일 하려고 했어요. 그럼 언제부터 변한 거야? 빚 때문이었어요. 제가 보증을 잘못 써서 몇억 원의 빚이 생겼어요. 어디서도 돈을 빌릴 수 없었어요.
나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정희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었잖아. 처음에는 정말 한 번만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직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어요. 제 가족들을 협박했거든요. 나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야 빚도 갚고 조직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희는 나리의 논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나리야, 그건 핑계야. 진짜 이유는 욕심이었어. 욕심이요? 응. 쉽게 돈 버는 맛을 알아버린 거야. 성실하게 일하는 게 바보 같아 보였겠지. 정의의 지적에 나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경찰에게 가서 모든 걸 자백해. 그리고 피해자들한테 사과해. 정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럼 저는 감옥에 가야 해요? 당연하지. 내가 한 일을 생각해봐. 이때 하온이가 정의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나쁜 일 했어요? 정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아이에게는 너무 복잡한 이야기였거든요. 하온아, 엄마가 실수를 했어. 그런데 실수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지? 사과해야 해요. 하온이가 순수하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나리를 봤어요. 들었지? 내 아들도 알고 있어.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나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정희 앞에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정희는 나리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나리야, 넌 돈을 지켰고, 난 사람을 지켰어. 그게 우리의 차이야. 문 밖에서 장기훈 형사가 노크했어요. 정희 씨, 괜찮으세요? 네, 들어오세요. 정희가 대답하자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나리는 저항하지 않고 체포되었습니다. 송나리 씨, 보이스피싱 및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장기훈 형사가 체포영장을 읽어줬어요. 나리가 연행되면서 하온이를 바라봤어요. 하온아, 엄마가 미안해. 하온이는 무슨 일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엄마가 어디론가 가는 걸 보고 울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손주를 꼭 안고 달랬어요. 하온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잖아. 드디어 모든 게 끝났어요. 정희는 긴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한 달 후, 도윤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병원에서 철저한 해독 치료를 받은 덕분이었어요. 얼굴색도 돌아오고 멍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도윤이 정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로서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정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안도감이 컸어요. 그런데 나리는 어떻게 됐어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도 아내가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재판이 다음 주에 시작돼 변호사가 형량을 최대한 줄여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 정의가 현실적으로 설명했어요. 검찰은 나리를 사기, 아동학대, 그리고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AI 음성 합성을 이용한 조직적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재판 당일 정의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는 많은 피해자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질문했어요. 시어머니입니다. 정희가 똑똑히 대답했어요. 피고인의 범행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손주의 잠꼬대와 그림을 통해서 처음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정희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하온이의 잠꼬대부터 피아노방 발견, 그리고 성당 어르신들과의 협력까지. 증인께서는 은행에서 오랫동안 리스크 관리 업무를 담당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30년간 사기 거래, 적발과 예방 업무를 했습니다. 그 경험이 이번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패턴 분석과 증거 수집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정희의 증언이 계속되는 동안 나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때때로 정희를 바라봤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검사가 핵심 증거들을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인이 사용한 AI 음성 합성 파일들입니다. 법정에 나리의 변조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피해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여한 항응고제 성분 검정 결과입니다. 의학적 소견서가 화면에 표시되었어요. 치사량에 가까운 농도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을 보여주는 서버 로그입니다. 지우가 분석한 디지털 증거들이 차례로 제시되었어요. 나리가 단순한 실행범이 아니라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변호인이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도 피해자입니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어요. 피고인은 수백 명의 고령자를 상대로 체계적인 사기를 벌였고, 심지어 가족을 독살하려 했습니다. 이는 반사회적 인격의 발현입니다.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이었어요.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주겠습니다. 나리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에는 생계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결국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리가 피해자들을 바라봤어요.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제 아들 하온이에게도 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리는 정의를 봤어요. 어머니, 저를 믿고 가족으로 받아주셨는데 배신해서 죄송합니다. 정의는 복잡한 마음으로 나리를 바라봤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어요. 피고인 송나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이었습니다. AI 기술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과 가족 독살 시도의 악질성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정희는 법정 밖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직접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의심은 습관이지만 증거는 책임입니다. 정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잘못된 일은 가족이라도 바로 잡아야 해요. 이 말은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윤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하온이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줘야지. 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정희가 현실적으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잘못된 일을 했지만 하온이는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할머니와 아빠가 지켜줄 거라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가 중요해. 정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후 정희는 성당 대강당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사기 예방 네트워크 첫 번째 교육 세미나였어요. 여러분,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바로 경험과 지혜입니다. 강당에는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정의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예방법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이상한 전화가 오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성당의 김미화가 앞자리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정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직접 가족에게 연락해 보세요. 정의가 실제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어요. 세 번째는 신고하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어르신들이 정의에게 다가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정혜 씨 덕분에 우리가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75살 박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안전해야 하니까요. 정희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강의가 끝난 후 정희는 조카 지후와 함께 콜체크 앱을 시연했어요. 지후가 개발한 어르신 전용 보이스피싱 탐지 앱이었습니다. 이 앱을 설치하시면 의심스러운 전화가 올 때 자동으로 경고해 줍니다. 지후가 시연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원터치로 경찰 신고도 가능해요. 어르신들이 신기해하며 앱을 다운로드 받았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이런 일을 해내시다니. 지후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지후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해. 정희는 벌써 다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하온이를 데리러 학교에 들렀어요. 7살 하온이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하온이가 달려와서 정희를 안았어요. 하온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재밌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그림 그렸어요. 하온이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정희는 그 그림을 보고 감동했어요. 예전에는 마이크와 헤드셋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피아노 대신 햇살이, 마이크 대신 책이 그려져 있었어요. 하온아, 이 그림 정말 예쁘다. 할머니, 제가 커서 할머니처럼 나쁜 사람들 잡는 일 할 거예요. 하온이의 말에 정희는 웃음이 나왔어요. 하온아, 나쁜 사람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착한 사람 돕는 게 더 중요해. 그럼 저는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 도울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도윤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예전보다 더 활기찬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강의는 어땠어요? 좋았어. 어르신들이 많이 배워가셨어. 정희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다니.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할 일이 있으면 해야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리 소식은 들어보셨어요?
감옥에서 모범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 다른 수감자들한테 한글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해. 정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하온이한테는 언젠가 엄마 이야기를 해줘야 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하자.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하온이가 그림을 그리며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돌아와요? 정희와 도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온아, 엄마는 지금 다른 곳에서 공부하고 있어.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아. 정희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엄마 역할 해주세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하온이 잘 키울 거야. 그날 밤 정희는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며느리의 배신, 아들의 위기, 손주의 상처까지. 하지만 모든 걸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희는 내레이션 하듯 혼자 중얼거렸어요. 가족은 피가 아니라 지켜주는 마음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는 건 용기와 절차야.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어요. 저마다의 가정에서 사람들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많아.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야지. 정희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네트워크 확장,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더 많은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까지. 은퇴 후 조용히 지낼 줄 알았던 인생에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그것도 아주 보람찬 목표가요. 리빙룸에서 하온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이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시작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정의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탐정에서 시니어, 안전지킴이로의 새로운 여정이요.